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개된 뒤에도 줄곧 부인하던 입장이 특검에 가서는 바뀐 건데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통화 며칠 전에 먼저 통화한 건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무렵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다고 언급한 날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초 고 장제원 전 의원에게 먼저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 뜻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장 전 의원과 통화했는지 확인하길래 잘 논의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전 의원 공천이 공관위원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은 미수에 그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내일과 다음 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앞서 보신 문제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는데요.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노원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앞 상자를 든 특검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 제시를 못 받아가지고서. 잠시만요.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의 이 대표 주거지와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신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초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5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고 공천 발표 직전에도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16일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온 이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게 적절한 공무집행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공천에도 어떠한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대표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7불사 회동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대선 기간 자신의 발언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약 2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또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의 동의를 얻어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방송 출연 중이던 이 대표는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을 그대로 넘겼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도 이 대표 측은 오전 내내 답변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시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혁신당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치적 오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현행범도 아니고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말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검의 망신주기라는 주장만 내세운 겁니다. 정치권에선 발뺌하지 말라,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것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세대와 남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편가르기 정치에 주력하면서 성장해온 청년 정치인 이준석.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각종 논란에다 특검의 강제 수사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그 부인이 착용한 것과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확보해 분석 중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인 측은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된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라 해명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대통령 부인이 왜 알만한 명품의 모조품을 첫 해외 순방 무대에서 착용했는지, 그게 어째서 그 오빠의 인척집에서 나온 건지 의문투성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그 당시 가격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까르띠에로 보이는 팔찌와 티파니 앤 코로 보이는 브로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논란의 귀금속 가운데 당시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인척 집을 압수수색하다 발견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김 씨를 불러 목걸이의 출처 등을 물으며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여부도 함께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당시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도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빌린 제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디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김 여사 측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모조품 등 다른 2점은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목걸이가 왜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오빠의 인척집에서 나왔는지가 의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당시 잠깐 다시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정상의 해외 공식 일정에서 영부인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데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여사 소유의 진품이라면 허위 재산 신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선물용으로 소량의 모조품을 해외에서 사온 경우엔 특별히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핵심 피의자죠. MBC 취재팀은 윤 전 대통령 처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행방을 추적해왔는데요. 김 씨의 동선이 일부 확인됐는데 이 베트남과 태국을 오가던 김 씨가 베트남에서 또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지금 김 씨가 머물렀던 호텔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제 뒤에 있는 호텔이 김 씨가 주말까지 묵었던 곳입니다. 지난 12일에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떠났던 김 씨가 다시 이곳 베트남 호치민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행방을 수소문해봤는데요. 김 씨가 최근 이 호텔에 자녀와 함께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26일 새벽 급하게 다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5성급 호텔.
경비원이 출입문 앞에 상주해 숙박객이 아니면 출입이 어렵고 카드키 없인 엘리베이터도 누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팀은 김 씨 본인은 물론 변호인 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 씨는 또다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He checked out this morning. We're not sure about this one, but right now it's empty. 김 씨가 호텔에서 사라진 시간은 26일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자, 새벽 1시 반에 호텔을 떠났다. 해외 도피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특검이 이미 이 베트남 당국과 계속 협력을 해서 김혜성 씨의 행방을 쭉 파악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김 씨의 행방이 추가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취재팀은 김 씨의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특검 측에 곧바로 알렸습니다. 특검은 이미 베트남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서 김 씨 행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또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해도 베트남 숙박업소들은 외국인 투숙객이 오면 반드시 공안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다면 김 씨가 완전히 종적을 감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4월 20일 출국한 김 씨의 해외 도피는 이제 곧 100일째를 맞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의심받는 업체의 사내이사인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죠. 김건희 여사의 첫 출석 조사도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그 전에 특검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등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려 내란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MBC 등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본 겁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특검에 소환돼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 없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선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미 국회에서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건 단지 사고가 걱정돼서 한 것이고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은 멀리서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CCTV를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7개월여 만에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로에 서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열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6개월 만에야 결론을 내놨는데요. 유 전 위원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혹을 신고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한 특별감사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먼저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직전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민원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류희림 방심위는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 과징금이란 중징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 중 40여 명이 당시 류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척,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줄잡아 100여 건. 틀린 글자마저 똑같은 이른바 복분 민원이었습니다.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심의기구의 일원으로서 가져온 직업적인 양심 그리고 동료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야 내린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은 방심위의 표적이 된 비판 언론이 사실관계 없이 인용보도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은 민원들은 표현이나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용보도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토대로 민원 사주를 옹호한 겁니다. 또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민원인 대부분이 류 전 위원장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았다는 지적입니다. 허위 여론, 허위 민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만들어서 심의 결과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유도할 수 있는 나쁜 사례가 생깁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행한 특별감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경찰은 류희림 전 위원장을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류 전 위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시 방심위에 사주된 민원 말고도 진정한 민원이 존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한 자들의 민원과 청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도 내세웠습니다. 진정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충분했을까? MBC 취재 결과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이나 차량, 집무실 그 어느 곳도 그리고 휴대전화 하나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내역 역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범죄 증거인 류 전 위원장의 통화 기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규를 끝내 외면한 겁니다. 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희림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류 전 위원장 민원 사주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 양천경찰서. 반면 민원인 정보를 유출시킨 직원을 찾아달라며 류희림 방심위가 의뢰한 사건은 특수수사 조직인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됐고 8개월 뒤에는 직원들 자택까지 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그건 못 해드리겠죠?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검찰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반려했습니다. 검찰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증거는 계속 지워졌습니다. 지난 3월 민원 사주와 관련해 한때 측근이었던 간부의 양심 고백 직후 류 전 위원장은 보안 기능이 강한 아이폰으로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손 놓고 가만 앉아 있다 보면은 증거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수사의 골든타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사주 여부조차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YTN의 김백 사장이 오늘 돌연 사임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시청자들의 신뢰를 찾겠다며 자사의 김건희 여사 검증 보도를 사과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4월 YTN의 강제 민영화 논란 속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백 전 사장.
취임 첫날부터 YTN의 2022년 대선 보도가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였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김백 씨가 상봉할 때 가장 방송했어요. 이른바 줄리 보도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간부진에 대동하고 대국민 사과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사의 검증 보도를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보도로 깎아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내정자 시절 1호 조치로 라디오 프로 진행자를 극우 성향 유튜버로 교체했습니다. 권력을 풍자하던 돌발 영상은 그의 재임 기간 번번이 불방되거나 삭제됐습니다. 파우치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보도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엔 김 전 사장이 내란 국면에서 극우 인사의 탄핵 반대 지표를 보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구성원들의 숱한 퇴진 요구에도 꿈쩍 않던 김 사장이 오늘 돌연 사퇴했습니다. 2027년 3월까지인 임기가 반 넘게 남은 상태에서 물러난 겁니다. 사퇴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YTN 측은 김 전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 측은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내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노조 YTN 지부는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내란 세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다 쫓겨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YTN을 망치고 구성원들에게 참기 힘든 모욕과 고통을 안긴 장본인 김백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규입니다. 올해로 80년을 맞는 광복.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대통령 국민 임명식도 겸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했고 공식 행사를 이번 광복절에 여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을 초대하고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 10,000명도 함께하게 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내란과 탄핵을 거쳐 별도 행사 없이 취임 선서로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국민 임명식이 함께 열립니다. 국민 임명식의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취임식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위한 축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시민 10,000명이 초대됩니다. 1945년에 태어난 광복동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사회적 참사, 산업재해 유가족도 참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대축제에 대한국민을 초대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 내외와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도 초청할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폭염은 오늘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열대야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차우형 기자, 아직도 많이 덥죠? 네, 해가 저물었는데도 이곳의 기온은 34도에 달할 정도로 열기는 여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른 오후부터 이곳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었는데요. 무더위를 피해보려는 시민들 발길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던 오후 7시쯤 본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밌고 시원하고 그런 거 찾다가 바람도 불고 이쁘고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어서 뛸 때도 좀 쾌적하게 뛰었고
생각보다는 덥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였습니다. 7월 28일 오늘만 놓고 보면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래 서울이 세 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기상청 자료 찾아봤는데요. 서울 기온은 1939년 7월 28일이 37도로 가장 높았고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7월 28일이 36.7도로 2위였습니다. 2000년 이후 21세기 들어서는 오늘이 가장 더웠던 7월 28일인 겁니다. 이 정도로 덥다 보니 시민들이 곳곳에서 더위 피하려 안간힘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근처에 최근 만들어진 물놀이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이렇게 운동장 한가운데에 수영장이 설치돼가지고 시원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 현상은 서울의 경우 9일째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도 여지없습니다. 이곳 반포 한강공원을 비롯한 한강변에도 열대야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밤까지 푹푹 찌는 열대야는 어느새 익숙한 여름 풍경이 돼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태풍 같은 변수도 없어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열대야가 지속될 때는 밤이나 새벽이라도 과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8.8도, 체감 온도는 30.9도로 올해 열대야 중 가장 더웠습니다. 지난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서울의 최저 기온이 28.8도보다 높았던 건 단 4일뿐입니다. 서울은 9일째, 강릉은 8일째 열대야에 특히 강릉은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를 기록했지만 열대야 행진은 오늘 밤을 물론 당분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두 겹의 이불처럼 덮고 있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은 내일까지만 영향을 주고 물러나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그대로일 걸로 보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워낙 강해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대기 지상부터 대기 중층을 담당하는 이 고기압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겁니다. 내일도 서울 37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해 어제까지 2,454명으로 지난해 2.5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6.4%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발생한 경우가 5.9%나 됐습니다. 야간의 온도가 예년에 낮 시간만큼 더운 그런 날이 많은 때에는 뛰는 거라든지 굉장히 빠른 속보같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열대야 중에는 밤이나 새벽이라도 운동 등 과격한 야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거리 풍경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봤는데 남녀 불문 양산을 쓴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 점심시간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양산을 펼쳐든 채 태양을 피했습니다. 남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양산이든 우산이든 쓰고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햇빛에 끌리니까. 색상도 가지각색. 일단 더위를 피하기 위해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원래 양산 안 쓰는데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양산 안 쓰면. 폭염은 양산의 사전적 정의도 바꿔놨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의 물건에서 여자들이라는 문구가 빠진 겁니다. 늙었으면 확실히 한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양산은 더 이상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위식히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떼약볕 아래 머리 표면 온도가 6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양산 하나만 펴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40도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양산이 여름철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도 양산으로 땀 흘리는 양을 20% 줄일 수 있고 10m 간격으로 가로수를 세우는 효과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 없이는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양산은 물론 선풍기나 몸에 붙이는 쿨시트, 스프레이 등은 사실상 생존 아이템이 된 겁니다. 피부에 뿌리면 그 잠깐이라도 좀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지금 급하게 이거 스프레이 사러 왔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염 속 생존형 여름용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솔리프입니다. 어제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10살 남자아이가 실종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 18명이 있었지만 아이가 어떻게 바닷물에 휩쓸렸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와 보트가 하늘과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 10살 남자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양경찰 바다에 다 뜨고 배, 헬기 뜨고 드론 뜨고 또 수색대들 다 쓰시고 안전요원들 다 쓰시고. 하지만 실종된 아이는 2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 있던 안전관리 요원은 모두 18명. 그러나 사고를 막지 못했고 아이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됐는지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실종 신고 직후에도 30분 동안 해상은 물론 해변 등 육지도 함께 살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봐도 봤을 텐데 못 봤어. 그게 참 특이한 일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사고가 나야 할 이유가 없는 자리거든요. 사고 당시 꽃지 해수욕장의 안전요원 18명 가운데 인명 구조 자격증은 6명만 갖추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자격증 보유 여부는커녕 연령 제한도 70살 이하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전부 다 자격 갖추고 관련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뽑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물놀이 안전을 위해 전국 256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요원을 지난해보다 174명 늘린 2,466명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미국에서 예정됐던 관세 회담을 모두 마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귀국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무장관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향했습니다. 관세 유예 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은 만큼 직접 찾아가서라도 만나겠다며 총력 태세에 나선 건데요.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워싱턴 집무실에 이어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 두 번의 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EU와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한 스코틀랜드를 찾아가 협상의 고삐를 놓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일본과 EU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깎은 상황.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총력전 태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김 장관은 미 조선업 재건,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변형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제목의 계획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내용 역시 전방위적입니다. 미군 함정의 유지보수, MRO 사업, 보안이 중요한 군함과 LNG선 건조의 협력, 또 원활한 기업 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우방국 중 가장 조선업에 강하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겁니다. 조선업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LNG 쪽의 그런 고부가선에 대한 기술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EU에 이어 곧바로 스웨덴에서 중국과 통상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린 우리나라는 마감 시한 8월 1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7월 31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을 앞두고 내일 출국합니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미국 정부는 2주 뒤 반도체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또다시 협상에 앞선 협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미국이 EU, 즉 유럽연합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EU, 그리고 오늘부터는 중국, 그 직후엔 한국. 이런 식으로 몰아치듯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EU에게도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 막대한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과시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부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담 약 1시간 만에 협상은 타결됐는데 트럼프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에너지를 EU에 팔게 됐다고 공개했습니다. Going to agree to purchase from the United States $750 billion worth of energy. $750 billion worth of energy. 이어 6천억 달러, 830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도 유치했고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입 약속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 대가로 EU가 얻은 건 현상 유지인 관세 15%, EU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걸 빼면 EU가 얻은 게 뭔지 찾긴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고의 합의라고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협상 방식은 일본의 경우와 유사했습니다. EU엔 30%, 일본엔 25%라는 높은 관세를 예고한 뒤 상대가 무기 구매, 투자 등을 내놓으면 관세를 내려주는 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협상 요약 문서도 의도한 듯 노출됐습니다. 유럽이 요구한 관세 10%를 15%로 올리고 투자는 1,000억 달러 인상한 6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 금액도 손글씨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듯한 이런 사진 공개도 앞선 일본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관세 대상 품목이나 투자 계획에 대해 양쪽의 말이 서로 다른 것도 비슷한데 영국 BBC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투자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분야에 투자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무역국가의 협상에서 대승을 거둔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도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막판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실적 부진을 겪는 삼성전자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 원대 반도체 공급 계약 사실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최근 힘을 못 썼던 반도체 부문, 그중에서도 가장 부진을 거듭했던 위탁 생산 사업이 미국 테슬라와 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인데요. 계약 사실을 공개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직접 생산 라인에 찾아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증권시장 개장과 동시에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천억여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규모는 작년 한 해 매출의 7.6% 수준, 반도체 단일 고객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대가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며 공급 대상자를 함구했습니다.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아 풀렸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SNS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거라고 공개한 겁니다. 이번 계약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칩 최신 모델 일부를 삼성이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반토막 실적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부문의 부진, 비싸고 성능 좋은 고대형 메모리는 물론 주문대로 대량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까지 두 축이 모두 고전했습니다. 세계 시장 파운드리 점유율은 7.7%로 대만 TSMC와 격차가 60%포인트에 달합니다. 당장 TSMC의 매출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 될 겁니다. 이걸 발판으로 다른 기업들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고객을 확보 못해 공장 가동을 조절했던 삼성이 내년 가동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8년치 일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첫 대형 계약 수주라는 점도 시장에선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6.8% 급등하면서 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주당 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송재환입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아파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과 8시간 만에 근처 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거액을 인출해간 노 부부를 노리고 은행 직원이 고객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정문입니다. 경찰차 2대가 연달아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이곳 3층에 있는 한 세대에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지금 뒤로 보이는 1층과 2층의 철제 난간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방충망을 찢은 뒤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80대 노부부가 자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준비해온 케이블 타이로 두 손을 묶었습니다. 이후 집안에 있던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를 제지하려던 할아버지는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참았어 내가. 많이 놀랬죠. 놀란 건 놀랬지. 범행 8시간 뒤 강도는 이 아파트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한 은행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강도의 정체는 바로 이 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새벽에 강도짓을 저지르고 아침 8시 태연히 출근해 일하다 동선을 추적해온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그냥 평소하고 다름이 없었죠. 나와서 청구도 하고 너무 성실하고 다 놀랬어요. 지금 다 놀래가지고. 해당 은행에서 약 7년 동안 일한 이 남성은 최근 예금 인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강도 피해를 당한 노부부는 이달 초 이 은행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업무 중 노부부의 거액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은행 직원이 자택 주소까지 확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현금의 행방과 관련해 자백을 받은 경찰은 내일 이 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부대에서 입대한 지 6달 된 일병이 부대 생활관에서 몸을 던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일병은 탈북한 어머니가 중국에서 낳은 이른바 제3국 출생 탈북민이었는데요.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부대 안에서 겪은 괴롭힘과 따돌림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의 대응도 뭔가 석연치 않은데 육군 군사경찰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밤 육군의 모 포병부대 소속 22살 김모 일병이 부대 생활관 앞에서 떨어져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대한 지 고작 6달 정도 된 때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이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밤 12시 55분경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김 씨는 북한 출신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탈북민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남성으로 자연스레 입대했지만 병영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MBC가 확보한 김일병의 일기장입니다. 2024년 12월 뭘 할 때마다 눈치 주면서 너무 답답했다. 숨쉬기 어려웠다. 늘 악몽을 꾼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달엔 부대원들이 자신을 이른바 짱깨, 짭코리아로 불렀다고도 적었습니다. 짭코리아, 그 비속어의 뜻을 몰라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야 했다고도 썼습니다. 몸이 아파 약을 요청한 자신에게 동료들이 갖고 있는 약을 주겠다고 둘러대곤 결국 주지 않았다거나 훈련은 물론 부대 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육군의 대응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부대가 작성한 발병 경위서엔 창문으로 뛰어내려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다시 쓴 발병 경위서엔 부대 생활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적응이 더딘 상태였다는 내용이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나라를 지키러 보냈는데 저렇게 청병력 같은 소식과 함께 발병 경위서부터는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제 아이 책임이거든요.
김일병은 척추를 크게 다쳐 석 달째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동료들로부터의 고립과 지속적인 압박이 쌓이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육군 군사경찰대는 가족의 문제 제기로 우선 김일병의 동료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측은 다만 부대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MBC 질문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 사안 취재하는 외교안보팀 변윤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육군이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일단 동료 1명만 입건된 상태라고요. 근데 다른 괴롭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기장에 실명이 적힌 동료 1명에 대해서만 정식 조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가짜 한국인을 뜻하는 비속어로 괴롭히고 인사 똑바로 안 한다면서 따돌렸다는 다른 동료들도 거론됐는데요. 또 김일병이 수차례 상담을 통해 상부의 고민을 알리고 토로했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저희도 봤지만 육군이 쓴 발병 경위서에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말이 더딘 걸 갈등의 원인으로 적어놨던데 이게 김일병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도중 추가로 파악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육군내에서 부모님 중 한쪽이 중국분이시고 중국어를 오래 사용해서 우리말 사용이 어눌한 한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역시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은 군인권센터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이 4,000명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 느는 만큼 다문화 장병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국방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다문화 장병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국방부도 공식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지 따로 식별하는 게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차별을 우려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때문에 통합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군 복무 기본법에는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현장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여당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이른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지점은 없는지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배당소득의 매기는 세금을 줄여야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고 주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야 또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또 기업이 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같은 종합소득과 합쳐서 최고 45%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자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되면 세율은 최고 2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주주들에겐 훨씬 유리합니다. 또 시장에선 배당소득에 매기는 과도한 세금이 사라지면 대주주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장 기업들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배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회사 순이익의 42%를 배당으로 나눠주는데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재벌은 월급 등으로 이미 이득을 챙기고 있고 배당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굳이 주주 배당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원래 목적이었던 배당은 늘지 않고 부자 감세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반 주주를 위해서 환원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지. 방석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속편하다는 거지. 배당 소득 과세를 어떻게 할지 정부는 조만간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흥미가 없고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날선 반응인데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관계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관계가 아닌 조한 관계로 부르며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고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북방송 중단은 스스로 초래한 문제,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도 헛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당장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담화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기존의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거함으로써 향후 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도 특별히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없었다며 변화 가능성에 의미를 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화해 분위기 조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적 분위기 속에 남북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더 나아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며 지난 정부에서 차단해온 민간의 대북 접촉도 전면 허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전국 단위 시범 사업에 179억 원이라는 예산만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데도 현장을 움직일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샤워기를 조립하는 바쁜 손놀림. 여름 성수기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지난달부터 주 4.5일제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임금은 줄지 않았고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으로 메웁니다. 시간 단축으로 인한 그 생산성의 손실은 다 예견하는 바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통해서라도 기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경업체는 직원이 9명뿐입니다. 지방 출장이 잦지만 금요일 오후면 현장 업무도 마무리합니다. 효율이 더 올라갑니다. 왜 금요일 일찍 가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정리할 거 정리를 하고 일을 할 거 딱 그 약속을 다 하니까 훨씬 나은 거죠. 노동 시간이 곧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주 4.5일제가 가능했을까? 답은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경기도는 5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당 0.5일치 임금, 월 최대 26만 원씩을 노동자 임금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집행 예산만 83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제도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실증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2023년 기준 1,874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을 함께 추진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시범사업 예산은 179억 6천만 원. 경기도 예산의 2배 남짓한 재원으로 전국 단위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예산 증액을 지시해 재보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00억 적은 예산으로 투입하면 효과도 없고요. 성과도 안 나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으로 세금을 투여해서 이게 나온 게 뭐니 성과도 없는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만 623만여 개. 이 중 노동부 1차 예산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고작 240여 곳에 불과합니다. 국민 삶을 바꿔보겠다는 국가적인 실험에 정부가 내민 숫자는 첫 발조차 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계주 대표팀이 세계 종합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서민준과 남아디 조엘진, 이재성 등 기존 멤버의 한체대 2학년 김정윤이 마지막 주자로 나선 400m 계주 대표팀. 김정윤이 새로 합류해 대회 개막 닷새 전에야 손발을 맞췄지만 호흡은 최고였습니다. 서민준이 두 번째로 빠른 반응 속도로 7번 레인에서 질주를 시작했고 이번 주자 남아디 조엘진은 직선주로에서 격차를 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2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맏형 이재성이 완벽한 코너링을 뽐냈고 배턴을 받은 마지막 주자 김정윤이 전력 질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hey got off to a sensational start and then it was swift, smooth, button changing all the way around with good speed in between. 38초 50. 한국 기록엔 0.01초가 부족했지만 세계 종합대회 계주 종목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선수는 태극기를 온몸에 두르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금메달 받고요. 확정 지었고요. 저희 팀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세계 릴레이 선수권을 시작으로 한국 육상 최초의 아시아 선수권 우승까지 3주 동안 3차례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400m 계주 대표팀. 매번 짧은 훈련 기간에 이번 대회까지 마지막 주자는 조금씩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배턴 터치 등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면서 기록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해 다음 달까지 0.62초 이상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한층 젊어진 계주 대표팀의 폭풍 성장이 한국 육상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벨기에 프로축구 행크에서 뛰고 있는 오현규 선수가 리그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슈팅이 나왔는데요. 개막전에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오현규. 전반 9분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의 패스를 받아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더니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 3명을 뚫고 날린 강력한 슈팅에 리버풀 출신 미뇰레 골키퍼도 꼼짝 못했네요. 한국인 유럽파 중 이번 시즌 1호 골을 터뜨린 오현규. 지난 시즌 주로 교체로 뛰며 12골을 터뜨렸는데 킹크 감독이 주전 자리를 보장한 첫 경기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후반에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미뇰레 골키퍼의 연속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는데요. 오현규는 70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고 팀은 1대2로 패했는데요. 주전 골잡이로의 가능성을 증명한 오현규. 대표팀 원톱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e스포츠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팀과 장기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원클럽맨을 선언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00여 팬으로 가득 찬 특설 경기장. T1 주장 페이커가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동료들이 합세해 승기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페이커가 연승을 이끈 직후
깜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연도가 바뀔 때마다 기대감이 커지더니 4년 재계약이라는 깜짝 소식에 경기장은 엄청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이번에 또 T1과 함께 하게 됐고요.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교 1학년 때 대비해 13년간 한 팀에서만 활약한 페이커. 20대 중반이면 은퇴를 고민하는 e스포츠계에서 마이클 조던, 메시와 비교되는 상징적인 선수가 34살까지 한 팀에서 뛰는 장기 계약은 팬들에게 감동 이상의 충격입니다. 그냥 처음으로 제일 크게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떨리고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뛰어넘은 것 같아요. 롤드컵 역대 최다인 5회 우승,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현역 선수임에도 명예의 전당에 제일 먼저 헌액되는 등 e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로 평가받는 페이커. 중간에 부진도 겪었고 그때마다 이제 페이커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팬들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마음도 그렇고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걸어가는 길 자체가 역사인 전설 페이커는 오는 10월 중국 롤드컵에서 사상 첫 3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LCK 그리고 롤드컵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오늘도 극한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강 최상류인 소양호는 초록빛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최근 폭우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이중고기압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주 후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최저 기온도 27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던 8호 태풍이 어젯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태풍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강한 남동풍이 불면서 강한 너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늦은 오후 무렵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7도, 대구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7도, 전주도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물 받은 목걸이가 아니라면 내놓는다는 해명이 이 외국 정상과 만날 때 상대방 나라의 명품을 따라서 가짜로 만든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는 쪽이 얼마 전까진 이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거죠.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